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우에 바둑을 기가 막히게 두는 스림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도림. 그는 백제의 계로왕에게 접근해 왕이시여, 바둑 한 판 어떠십니까? 라며 마음을 사고는 왕의 귀에 대고 달콤한 속삭임을 내뱉습니다. 나라의 위엄을 세우려면 거대한 성을 쌓고 궁궐에 화려하게 지으셔야죠. 그래야 이웃 나라들이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이 말에 홀린 계로왕은 백성들을 쥐어짜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고 국고는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스님은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특급 스파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정보국에서 보낸 1급 비밀 요원이 적국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킨 셈이죠. 결국 백제는 이 무리한 공사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고구려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장수왕, 단순히 오래 살아서 장수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판을 짤 줄 아는 무서운 전략가였던 겁니다. 계로왕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압박이 심해지자 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 중국 북부의 강자였던 북위에 편지를 보낸 거죠. 북위 황제시여, 고구려 저놈들은 오만방자합니다. 저희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칩시다. 저희가 길 안내를 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맹국의 SOS를 치며 공동작전을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수왕의 무서운 외교력이 발휘됩니다. 북위는 고구려와 이미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북위 황제는 계로왕의 편지를 받고 고구려의 눈치를 보느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실이 장수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수왕 입장에선 이놈 봐라, 뒤에서 딴 주머니를 차나? 라며 분노할 명분이 생긴 거죠. 이 국서 사건은 결국 백제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9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직접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 전쟁터 선봉에 서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서기 475년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합니다. 계로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텼지만 이미 도림의 공작으로 민심은 떠난 상태였죠. 결국 성은 함락되고 계로왕은 도망치다 고구려군에게 사로잡힙니다. 장수왕은 계로왕을 아차산성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계로왕을 처형하기 전 그에게 침을 뱉고 죄를 묻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잔인했을까요? 사실 이건 100년 전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백제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던 그 치욕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살 가까운 나이에도 조상의 한을 잊지 않고 기어이 복수를 완성하는 그 집념, 정말 독하지 않습니까? 계로왕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고구려로 투항했던 백제 출신 장수들이 계로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아차산 밑으로 끌고 가 목을 베버렸죠. 한 나라의 군주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례는 드뭅니다. 장수왕은 이 승리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통째로 손에 넣은 것과 같습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쫓겨내려가는데 이때부터 백제와 고구려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철천 원수가 됩니다. 장수왕은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게 아니라 백제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장수왕의 진짜 천재성은 전쟁보다 외교에서 빛납니다. 당시 중국은 북쪽의 북위와 남쪽의 송나라로 나뉘어 싸우던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장수왕은 이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 해직 외교를 펼칩니다.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고 북위에도 조공을 보내고 송나라에도 사신을 보냅니다. 북위가 고구려를 압박하려 하면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송나라가 힘이 세지면 북위와 손을 잡는 식이죠.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하게 줄타기하며 실리만 쏙쏙 챙기는 천재적인 외교관이었던 셈입니다. 중국 황제들은 고구려가 무서워서 장수왕에게 제발 우리 편만 들어달라고 귀한 선물을 바쳤을 정도니 그 위세가 짐작가시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연이라는 나라가 북위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북연의 왕 풍홍이 고구려로 망명을 옵니다. 장수왕은 그를 받아주긴 했는데 왕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죄인 취급을 하며 시골 구석에 가둬버립니다. 풍홍이 화가 나서 내가 왕인데 이럴 수 있느냐 하며 남쪽 송나라로 망명하려 하자 장수왕은 군사를 보내 풍홍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해버립니다. 남의 나라 왕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당시 고구려와 장수왕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중국의 왕들을 자신의 장기판 말처럼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재임 기간이 79년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요즘 20대의 대통령이 돼서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통치한 것과 같습니다.
아들인 조다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보니까 왕위 근처에도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운이 없는 사람을 조다라고 부르는 어원이 여기서 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장수왕이 워낙 정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다 보니 아들은 그 그늘에 가려 기 한번 제대로 못 펴본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선 80년 동안 전쟁 영웅이 나라를 다스리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가 바로 장수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다 같이 평양으로 이사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존 귀족들은 만주 땅에 엄청난 부동산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절대 못 간다며 버티는 귀족들에게 장수왕은 칼을 휘두릅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과감히 숙정하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 결단력 때문에 고구려는 대륙의 기상과 한반도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광개토대왕비, 사실 이건 장수왕의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거대한 돌에 새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이만큼 대륙을 호령했으니 그 아들인 나에게 덤빌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또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고구려인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죠. 비석 하나로 국내외 정세를 한 번에 정리한 장수왕의 마케팅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옛날에도 98세까지 살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당시 평균 수명은 40세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장수왕이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자기관리의 화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냥을 다니며 체력을 단련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정복 전쟁으로 풀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원한은 100년이 걸려도 갚고야 마는 집념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겠다는 목표의식이 그를 100년 가까이 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성이 함락되던 날 백제의 왕실 여인들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승리한 고구려군에 의해 많은 이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장수왕은 전탱에서는 냉혹했지만 항복한 이들에게는 의외로 관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로왕처럼 끝까지 대항한 인물은 가차없었죠. 장수왕은 백제의 유민들을 고구려로 흡수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적을 죽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들의 자산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진정한 포식자의 면모를 보여준 셈입니다. 장수왕의 외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완벽한 자산 배분입니다. 북이라는 우량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송나라라는 정장주에 투자하고 유련이라는 파생 상품까지 건드렸죠. 어느 한 나라가 망해도 고구려는 타격을 입지 않도록 설계를 해둔 겁니다. 계로왕이 북위에 편지 한 장 보내고 올인했다가 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장수왕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15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491년 장수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구려의 영토는 북쪽으로 송화강, 남쪽으로 아산만과 영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만 넓힌 게 아니라 고구려를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 고구려 눈치를 보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장수왕이 죽고 나서 손자인 문자명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할아버지가 닦아놓은 기틀을 덕분에 고구려는 역대 최대 영토를 기록하며 그 영광을 이어갑니다. 100살 가까이 산다는 것,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인 조다가 죽었을 때 장수왕은 강한 군주이기 전에 한 명의 슬픈 아버지였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며 손자의 손을 잡고 너만은 이 나라를 잘 지켜다오 라고 당부했을 노왕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도림 스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장수왕은 무력으로 성을 부수기 전에 적의 마음부터 부쉈습니다. 도림을 통해 백제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한 건 현대의 심리전이나 덱들 공작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킨 뒤 마지막에 결타를 날리는 장수왕의 방식은 오늘날 경영 전략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나를 따르라는 장수왕의 리더십과 소통법. 장수왕은 평양으로 이사할 때 반대파들을 단순히 죽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수도 평양에 엄청난 혜택을 약속하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 세대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나를 따르면 부와 명예를 주겠다는 확실한 보상을 제시한 거죠. 카리스마와 보상,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을 줄 알았던 장수왕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 아니었을까요? 일본까지 뻗친 장수왕의 영향력. 당시 고구려의 위세는 바다 건너 외 일본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 유물들이 일본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문화와 국력이 주변국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수왕은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 너머까지 시야를 넓혔던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장수왕이라면 100살의 나이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편히 쉬고 싶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가요? 장수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구려의 지도를 넓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에게 마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만 장수왕에게는 인생도 길고 업적도 길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항설 사이, 장수왕의 로맨스. 야사에는 정복한 땅의 미녀들을 아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승리자에 대한 시기 섞인 항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기록 속의 장수왕은 철저히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인물이었죠. 사랑마저도 국가를 위한 도구로서 쓸 법한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가운 남자였기에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장수왕이 주는 교훈. 여러분, 이제 우리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수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원수를 갚기 위해 100년을 기다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결단력을 가졌던 장수왕. 여러분도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장수왕 같은 똑심과 지혜를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왕처럼 끈기 있고 강건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웅들의 속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